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형님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신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사연 끝까지 집중해서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남편과 사랑으로 노력해서 얻은 예쁜 딸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의 돌잔치를 하기로 했는데요.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다 모이기로 해서 기대 반, 설렘 반의 마음이랍니다. 돌잔치 소식을 들은 지인들도 다들 벌써 그만큼이나 시간이 흘렀냐며 덕담을 보내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연락이 없네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어쩜 그렇게 빗나가지 않을까요? 이런 제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은 사람은 바로 제 형님입니다. 형님과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소식을 전해 듣는 사이가 되어버렸는데요. 저와 형님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처음에 교육 워크숍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첫인상이 도시 사람치고 너무 순박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저는 항상 나쁜 남자들만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음 착하고 좋은 사람은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을 만나보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아직 있나 싶어 놀랐었던 게 생각나네요. 그렇게 일 때문에 자꾸 마주치다 보니 어느새 남편에게 관심이 커졌고 저도 모르는 새에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하던 중 전 이제 이 남자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무슨 사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겨우 한다는 말이 우리가 사귀는 사이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때 남편은 참 귀여웠어요. 그 뒤로 남편과 저는 예쁘게 오랫동안 연애하다가 결혼 약속까지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이때 어디서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한참 고민하던 중 남편이 시어머니께서 여기서 하자고 하셨다며 제게 식당 주소 하나를 보내줬어요. 위치를 확인해보니 강남이더군요.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저는 굳이 말하자면 강북 토박이로 강남은 일 때문에 몇 차례 가볍게 들러볼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강남이 꼭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제대로 한번 강남에 가보는구나 하고 조금 두근거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상견례 전날 밤 남편에게서 굉장히 곤란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내일 상견례 때 말이야. 우리 형 부부도 같이 갈 것 같은데 괜찮을까? 응? 갑자기? 이전에 그런 말 없었잖아. 혹시 어머님, 아버님 대신에 나오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형수님이 꼭 한번 자기를 보고 싶다고 그러셨나 봐.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나오시겠다는데 역시 좀 그렇지? 남편의 말에 저는 그 짧은 순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상견례에 형제의 배우자가 같이 나오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이 궁금해서 그런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제가 윗사람으로 모셔야 할 사람이니 미리 만나서 안면을 빨리 트는 것도 좋을 것 같았고요. 괜찮을 것 같아.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말씀드려 놓을게. 근데 형님은 어떤 분이셔? 자기 형은 내가 자기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형님은 처음 뵙는 거라 좀 긴장돼서 말이야.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계셨는데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남편이 어릴 때 시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라 하셔서 형이랑 단둘이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형이 자기를 잘 챙겨줬고 그게 지금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죠. 보통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형은 만나기 전부터 좋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예비 형님 이야기는 잘 못 들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좀 많이 강한 분이신 것 같기는 해. 그래도 사람 자체는 착하신 것 같아. 여러분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예비 형님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제 생각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뵌 형님에게서 깐깐한 분위기가 팍 느껴지더라고요. 인사를 드리니 살짝 웃으며 받아주셨지만 전 그 사이에 저를 위아래로 훑는 눈길을 똑똑히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과 밀려오는 어색함으로 잠깐 할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저희 엄마가 먼저 말문을 여셨죠. 사부인께서 이 식당을 상견례 장소로 하자고 하셨다 들었어요. 식당이 너무 세련되고 예쁘네요. 음식도 정말 맛있을 것 같고요.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우리 첫째 며느리가 골라서 예약해 준 곳이랍니다. 첫째 며느리가 상견례 장소는 꼭 여기로 해야 한다고 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 말씀에 그제야 형님이 표정을 풀고 활짝 웃으시더군요. 여기가 강남에서 상견례 장소로 가장 유명한 곳이어서요. 새 식구 맞이하는 자리인데 아무 곳에서나 할 수는 없죠. 그때야 저는 시어머니가 아닌 형님께서 상견례 장소를 고르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슬쩍 보니 남편도 그때한 눈치였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약간의 눈치로 시부모님과 형님이 굉장히 돈독한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형님께 가지는 신뢰나 마음이 꽤 두터워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형님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첫인상과 다르게 형님은 매우 부드럽고 상냥하셨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되는 걸 환영해요. 내가 동서를 얼마나 만나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잘 지내봐요. 그 말 덕분에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기분도 편안해지고 좋았습니다. 깐깐해 보였지만 의외로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혼집에 대해 말할 때부터 형님 표정이 약간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불만스러운 상태랄까요? 게다가 혼수랑 예단 이야기 때는 몇 번이나 무슨 말을 하시려다가 그만두셔서 참 많이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별다른 말 없이 상견례는 끝났고 이후 남편과 저는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 형님이었습니다. 윤미 씨, 혹시 오늘 시간 돼요? 그럼 나랑 좀 만나요. 형님께서 저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솔직히 단둘이 만나는 게 어색했지만 먼저 저를 챙겨주시려고 부르시는 건가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형님에게서 어떤 주소 하나가 오더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강남의 한 카페 주소였어요. 부랴부랴 나갈 준비를 마치고 약속 장소인 카페에 가보니 상견례 때와 별다를 바 없이 깐깐한 느낌의 형님이 먼저 도착해서 의자에 앉아 계시더군요. 제가 형님께 인사하며 맞은편에 앉으니 형님께서 바로 본론을 꺼내셨어요. 어차피 도련님이랑 결혼하기로 했으니 내가 형님이지? 그럼 편하게 말 놓고 그냥 동서라고 부를게. 오늘 부른 건 다른 게 아니라 혼수랑 예단 때문인데 동서, 예단은 어디서 할 생각이야? 설마 정말로 상견례 때 말한 곳에서 해올 건 아니지? 그리고 혼수도 내가 상견례 때 동서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너무 가성비만 따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조언 좀 해주려고 여기로 불렀어. 나랑 오늘 강남에서 혼수 맞추기에 딱 좋은 곳이랑 예단 볼 곳 쭉 돌자. 알겠지? 난데없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짜고짜 만나자고 해서 제 결혼 준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말을 듣자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렇다 해도
거기서 차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렸죠. 어머,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으셔도 돼요. 형님, 이미 형준 씨랑 같이 고르고 있고 몇 개는 계약도 했어요. 그냥 형님께서 저 생각해 주시는 마음만 받을게요. 근데 형님은 강남 쪽을 참 잘하시나 봐요. 당연하지. 난 고향이 강남이잖아. 몰랐구나. 도련님이 이야기를 안 했나 보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쩐지 싶더라고요. 남편이 말했던 형님의 자부심이라는 게 이건가 싶기도 했어요. 상견례 장소도 그렇고 저한테 오라고 한 카페도 그렇고 둘 다 강남이었잖아요. 아무래도 형님이 강남과 뭔가 있는 게 확실하다 싶었죠. 그런데 동서는 고향이 어디야? 저번 상견례 때 내가 물어보려다가 잊어버렸지 뭐야. 저는 서울이에요. 태어나서 쭉 서울에서 살았어요. 아, 서울? 그러니까 강북이라는 거지? 난 또 내가 도련님한테 동서에 관해 물어도 통 말을 안 해주길래 어디 말 못할 총구석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구나. 저는 형님의 말씀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제 출신이 진짜로 말 못할 총구석이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생길 여러 가지 일들이 제 눈앞에 훤히 보였습니다. 아직 결혼식 전인데 벌써 사이라도 틀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머릿속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한 사람 마음 달래준다는 기분으로 그날 카페에서 온종일 형님 말씀에 미소로 화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헤어지고 저는 이제 결혼식 전까지 형님과 딱히 연락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이후 형님은 더 자주 연락하시고 엄청나게 간섭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님이랑 결혼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요. 그리고 그때마다 꼭 나오는 말은 강남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이었어요. 한 번은 정말 마음에 드는 예식장을 발견해서 남편과 빠르게 상의하고 계약을 마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신 것인지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동서, 이런 예식장은 강남에서는 예식장으로 쳐주지도 않아. 지금이라도 얼른 다른 곳 알아보고 바꿔.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여기보다 더 예쁘고 좋은 곳에서 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혼수랑 예단 때도 잘 거절했으니까 예식장 이야기도 잘 거절해보자라는 마음에서요. 형님이 저 신경 써주시는 마음 잘 알지만 저희 결혼식 예산에는 이 예식장이 딱 맞아서요. 그리고 형준 씨도 여기가 마음에 든다고 하고 저도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이런 예식장에서 결혼하면 하객들이 와서 축하가 아니라 오히려 욕하고 가.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어떻게 이런 데서 할 생각을 해? 내가 예식장 사진을 봤는데 크기도 생각보다 작고 식장 장식도 별로야. 강남에서는 제일 끝낮은 예식장이어도 여기보다 몇 배는 더 좋아. 이렇게 말끝마다 강남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하는데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건 좋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저는 다시 형님께 그래도 바꾸는 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든 예식장에 관해서도 잘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형님은 결혼식 당일에도 이런 데서 하는 게 본인 마음이 아프다는 둥 자꾸 투덜거리셨죠. 오죽 투덜거렸으면 축하해주러 온 친구들이 저분은 누구신데 저런 말을 하냐면서 저를 걱정할 정도였어요. 제가 우리 형님이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두둔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말해서 입이 아플 지경이었죠. 이후 신혼여행까지 잘 다녀오고 저와 남편은 같이 마련한 신혼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적당한 거리에 있었던 터라 번갈아 가면서 자주 뵙기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형님 댁이었습니다. 형님 댁은 저희 신혼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자주 찾아뵙기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자꾸만 형님이 저보고 자기네 집에 놀러 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형님이 아무 이유 없이 놀러 오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형님은 같이 먹으려고 준비했다며 맛있는 음식을 내주시거나 인기 있는 카페에 절 데려가서 같이 바람을 쐬거나 했었죠. 근데 점점 이 모든 게 제 기분을 자꾸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은 은근히 저와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동서는 이런 거 안 먹어봤지? 이게 강남에서 진짜 유명한 음식점에서 파는 거야. 너무 맛있지 않아? 동서도 이제 이렇게 고급진 거 먹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맨날 강북 음식점만 돌아다닐 거야?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다음에 동서 부모님 모시고 꼭 한번 가봐. 근데 갑자기 고급스러운 음식 들어가면 속이 놀란다던데. 소화제라도 챙겨가셔야 하는 거 아닌지 몰라? 같이 무슨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저런 말을 하시니 속이 부대껴서 먹기가 싫어지더군요. 때로는 저를 본인 집으로 불러놓고 철진한 옷들을 죄다 꺼내서 보여주셨는데요. 제 앞에서 패션쇼 하듯이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고 어떠냐고 묻고는 결국 마지막에 하는 말이 다 강남 백화점에서 산 옷들이라며 자랑에 자랑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강남 백화점에서 산 옷들인데 동서 줄 테니까 입고 다녀. 동서 입는 옷들 볼 때마다 내가 꼭 옷 좀 줘야지 싶었어. 근데 동서, 저번에 우리 만났을 때 입은 옷 어디 거야? 솔직히 말해봐. 그냥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대충 산 거지? 이제 동서 나이면 품위 있는 옷을 입어야지. 아무거나 입는 건 보기 안 좋아. 물론 동서 몸이 막 태가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옷들 몇 개보다 강남 백화점 옷 하나가 100번 낫지. 그러시면서 제 의견은 전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자기가 입던 옷들을 막 싸주는 겁니다. 거기서 다 거절은 못하고 싸주는 옷의 반 정도만 받아왔는데 집에 와서 살펴보면 그렇게 썩 좋은 옷들도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강남 백화점에서 산 옷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후줄근하고 원단도 안 좋고요. 박음질도 영 별로여서 그냥 그대로 다 접어서 아추백에 넣어서 장롱 구석에 넣어뒀었죠. 하루는 더는 옷 둘 곳이 없어서 남편에게 하소연하기도 했어요. 여보, 형님이 자꾸만 자기가 입었던 옷을 주셔.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나한테 옷 버리는 것 같아서 은근히 기분이 안 좋아. 이걸 막 버릴 수도 없고 처치 곤란이야 정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형수님이 자기 생각해서 준다는 거잖아. 그리고 공짜로 옷 생기는 거라 생각하면 괜찮지 않아? 난 누가 공짜로 옷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은 워낙에 무던한 스타일이라 화도 잘 안 내고 사람들이랑 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잘 안 받는 성격이었죠. 그런데 허허 웃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니 속이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영 제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속이 부파친 저는 그동안 형님이 제게 했던 말들을 남편에게 하나씩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 중 속상했었던 일도 이야기했죠. 매번 강남 이야기를 얼마나 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모시고 가는 곳은 다 강북이라고 눈치도 엄청나게 주신다고. 한 번은 형님에게 매번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형님을 모시고 유명하다는 카페를 갔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호평도 일색이었고 커피 맛도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모시고 갔죠. 그런데 도착했을 때부터 형님 표정이 굳으시더니 내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원래 카페 가면 사진을 100장쯤 찍으시는 분인데 그날은 사진 한 장도 안 찍고 커피도 한 모금만 마시고 다른 디저트에 입도 안 드시더라고요. 형님, 여기 마음에 안 드세요? 여기 진짜 유명한 곳인데
사진 찍기도 너무 좋고 커피 맛도 정말 좋아서 인기 만점이에요. 그래? 여기가 말이야? 그렇게 찜찜한 반응을 보이시던 형님은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죠. 내용의 골자는 제게 크게 실망했다는 거였습니다. 동서, 내가 그동안 데리고 다닌 게 얼마인데 아직도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아무리 유명해도 그래봤자 강북이잖아. 그리고 난 하도 동서가 커피 맛 좋다길래 기대했는데 정말 별로였어. 강남 카페들은 강북 쪽이랑 쓰는 원두도 달라서 커피 맛이 확 차이가 나거든. 나는 입맛이 예민해서 그런 거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동서 생각해서 시간 내서 간 건데 사진 찍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너무 속상했어. 동서 마음은 알겠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어.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고 모신 카페가 강북이라서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사진도 안 찍고 커피도 안 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시지 온종일 사람 불편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집 가서 문자로 이야기할 건 또 뭐랍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뭔가 생각이 났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하긴 형수님 고향이 강남이었지? 그래서 그런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꽤 한 것 같긴 해. 근데 부모님은 별말 없으시던데? 형수님이 그렇게 말하셔도 악의는 없어서 아마 한 귀로 듣고 흘리시는 게 아닐까? 자기도 형수님이 너무 뭐라고 그러면 그냥 듣고 잊어버려. 그리고 형수님한테 또 연락 와서 자기 불러내면 이번에는 내 핑계라도 대면서 나가지 마. 알겠지? 남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시부모님은 형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만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리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형님이 하는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시작했어요. 가끔 남편과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핑계도 대면서 말이에요. 제가 만남을 줄이기 시작하니까 형님도 연락해오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잠잠해지는가 싶던 차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느 오후에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와서 남편이 퇴근하면 꼭 같이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과 함께 형님 부부가 계셨어요. 근데 형님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이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근데 형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래, 둘째네 왔니? 오느라 수고했다. 이제 다 왔으니 얼른 말 좀 해봐라. 도대체 중대하게 말할 게 있다는 게 뭐니? 형님이 하실 말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와야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말씀에 형님은 말없이 가방에서 상자 여러 개를 꺼내서 하나씩 돌리더라고요. 저는 받자마자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봤는데 글쎄 그 안에 임신 테스트기가 있는 거예요. 두 줄이 선명하게 떠있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형님이 임신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 형님, 설마 임신하신 거예요? 너무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제가 소리치니까 그제야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그 말이었냐고 형님에게 막 물으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사실이냐, 에미야? 네, 저 임신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많이 놀라셨어요? 동서도 깜짝 놀랐지? 형님이 막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는 너무 기뻤어요. 형님 부부는 그동안 아기를 참 많이 원하셔서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아기가 잘 안 찾아왔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신 결실을 보게 돼서 제 일도 아니었지만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날 시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이 형님에게 두둑하게 축하금까지 주셨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내내 형님께 얼마나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형님께서 제게 아침 일찍 연락하셨어요. 동서, 이번 주말 시간 괜찮아? 나랑 같이 쇼핑 안 갈래? 배 불러오기 전에 필요한 것들 좀 미리 사두려고 하는데 같이 가줬으면 해서 말이야. 사실 좀 내키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도 강남 어딘가로 갈 게 뻔했으니까요. 가서 제가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임신하고 기분 좋으신데 분위기 맞춰드리자 싶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형님이 보내주신 주소는 강남 백화점이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같이 둘러볼 곳이 많다고 얼른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아기 용품들을 둘러보는데 형님이 문득 생각났다며 저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서, 이거 봐봐. 이거 저번에 내가 임신 테스트기 서프라이즈 한 거 영상 올린 건데 반응이 정말 너무 좋았어. 하트랑 댓글 수 좀 봐봐. 형님이 보여주신 화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전에 형님이 임신 테스트기로 시부모님이랑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던 날 있잖아요. 그날 가족들이 놀라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으셨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일이라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놀라서 소리 지르는 걸 아주 화면 가득 당겨서 찍으신 거 있죠?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불쾌했어요. 그날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으셨던 마음은 이해하지만 말도 없이 찍으시는 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형님께 말씀드렸죠. 형님, 이런 건 언제 찍으셨어요? 전혀 몰랐네요. 근데 저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부담스러운데 지워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우리 식구만 알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형님은 제가 뭘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서는 참 뭘 모른다. 요즘 다 이렇게 해. 내 강남 친구들도 임신한 거 알았을 때 다들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랬어. 그리고 다들 축하한다고 너무 좋다고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리고 조그만 확대했는데 이렇게 나온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아무리 봐도 형님이 크게 확대해서 찍으신 것 같은데 한사코 자기는 확대를 아주 조금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저에게 말도 없이 이렇게 올리시는 게 좀 불편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니 결국에는 알았다고 내리겠다고 하시기는 했어요. 근데 안도하는 것도 잠시 갑자기 형님이 말투를 은근슬쩍 바꿔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동서, 내가 영상 내려주는 대신에 태어날 조카한테 아기용품 하나 선물해줘라. 그래줄 수 있지? 저는 그냥 형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같이 돌아다니고 구경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도 태어날 첫 조카에게 선물 하나는 해줄 생각이었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형님은 받은 게 있다면서 저를 끌고 어디론가 향하셨어요. 거기는 유모차 매장이었는데 딱 봐도 명품 중에 명품 같은 고급스러운 유모차들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냥 쓱 둘러보기만 해도 비싸 보이는 유모차들이라 설마 이 유모차를 사달라는 건 아니겠지 싶었죠. 동서, 이 유모차 봐봐. 엄청 좋아 보이지 않아? 이게 외국 명품인데 없어서 못 판대.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매장에 전화까지 해서 물어봤어. 지금 예약하면 출산할 때 딱 받을 수 있대. 동서, 첫 조카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저는 형님이 고르신 유모차 가격을 확인하고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모차 가격이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정말 큰맘 먹어도 100만 원까지 생각했는데 그거의 2배 가격을 보니 선뜻 그러겠단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형님께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형님이 말한 유모차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저와 남편은 형님이 말한 모델은 아니지만 같은 브랜드의 조금 더 저렴한 유모차를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유모차도 사람들이 밤새 줄 서면서까지 사간다는 유명한 유모차였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제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해하셨습니다. 동서, 너무한다 정말. 초초카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그게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이고 그 모델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 거라서 말한 거였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형님 말씀은 결국 그게 강남 사람들이 많이 쓰는 유모차여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형님, 저희 형편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랑 남편이 선물해드리겠다고 한 유모차도 그 브랜드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제품이에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설명해도 형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지금 내가 나만 위해서 그걸로 사달라고 한 것 같아? 내가 쓰고 동서 아이 가졌을 때 물려주면 서로 좋은 건데 그런 생각을 못해? 아, 됐어. 그냥 아무것도 해주지 마. 결국 형님은 기분이 완전히 상하셨고 그날부터 약간 사이가 틀어졌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아주버님께 유모차 대신 현금을 드리면서 형님께 말 좀 잘해달라고 했지만 딱히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연락을 드려도 답이 없으시니 저도 다른 방법이 없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조카를 보러 갔을 때 출산 전 있었던 일 때문에 형님에게 문정박대 당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요. 하지만 강남 유명 제과점에서 주문 제작한 케이크를 들고 갔더니 기분이 풀리셨던지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니 조카의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던 때였네요. 동서, 내가 우리 예성이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별거 없었으니까 이번 100일 때는 내가 기대해도 되지? 그때 돈도 드렸는데 형님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영 좋지 않았지만 무엇을 원하시냐 여쭤보니 자기가 조만간 목록을 보낼 테니 거기서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살펴보니 거의 다 강남에 있는 가게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강남은 뭐든 다 비싸더군요. 그래도 이왕 선물하는 거 형님이 좋아하는 걸로 맞춰드리기 위해서 그중 가장 가격이 괜찮은 식기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조카 100일 축하는 시국이 좋지 않아 크게는 못하고 식구들끼리 작게 모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식구들이 모였을 때 저는 형님께 제가 준비한 선물을 건네드렸어요. 하지만 형님은 제가 준비한 선물을 받자마자 얼굴을 팍 구기셨습니다. 동서, 설마 이것만 준비한 건 아니지? 아니, 내가 보낸 목록에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많았는데? 이러시면서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아무거나 막 사간 것도 아니고 보내주신 목록에서 산 건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항상 좋게 넘어가자 생각했는데 그날은 저도 좋지 않은 기분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제 표정이 안 좋아지자 남편이 수습하려고 그랬던 건지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건데 그냥 좋게 봐주세요. 그래 여보, 이 식기 세트 여보가 갖고 싶어 했던 거긴 하잖아. 좋은 날인데 기분 풀어. 아주버님이 형님을 달래시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셔서 속이 박박 긁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만 사온 거냐? 이후에 손님 대접할 일도 많을 텐데 이왕이면 2개쯤 사오지 그랬니? 하나 골라 사오랬다고 이거 하나 딸랑 들고 오는 것도 모양새가 보기 좋지는 않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동서가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이 정도로 아쉬운 줄 몰랐네요. 아무래도 제가 더 잘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전 형님이 갖고 싶어 하시던 걸 선물로 드렸는데 도리어 욕만 들은 거잖아요. 그래도 조카는 잘못이 없으니 성심성의껏 축하하며
그날 일은 그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의도적으로 형님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놈의 강남 소리도 이젠 듣기 싫었고 자꾸만 선 넘는 형님의 발언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100일 이후 형님께서 시부모님께 제 흉을 본 건지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면 두 분 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고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모셔야 집안이 조용한 법이란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형님을 어른으로서 공경하고 잘 모셔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그 후 형님께서 제가 100일 축한 날 센스가 없었고 사람의 마음을 신경 쓸 줄 모른다고 타박하는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시부모님을 방패 삼아 사람을 괴롭히는데 제가 어떡하겠어요? 시부모님은 형님을 아끼시니 저는 거기에 딱히 별다른 말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제 사과를 받은 이후 형님은 만족하신 건지 달리 더 연락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분한 마음에 소갈이하면서 살다 보니 어른들 사이야 어떻든 시간은 흐르고 조카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더군요. 정말 눈 깜짝할 새 조카의 돌이 다가와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뜸하던 형님의 연락이 다시 스멀스멀 잦아지더군요. 100일은 어쩔 수 없이 작게 했지만 돌잔치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풀려 아주 크게 할 수 있었어요. 형님은 초대장도 줄 겸 식사 대접하고 싶으니 남편이랑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형님의 연락을 받자마자 이번에는 또 얼마나 사람 속 뒤집히는 이야기를 하실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습니다. 형님 집에 도착해 신변잡기식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형님이 돌잔치 초대장을 주셔서 받았습니다. 아주 예쁘고 고급지게 잘 뽑으셨더라고요. 금박도 들어가 있는 초대장을 유심히 보고 있으니 형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예성이 돌잔치는 강남 호텔에서 하려고 해. 여기 예약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다니까. 사진 한번 볼래? 형님이 보여주신 사진 호텔은 정말 멋지긴 하더군요. 게다가 서비스도 좋아 보여서 저도 참 멋지다고 얼마 정도 맞장구를 쳤죠. 그랬더니 형님께서 은근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진짜 멋있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우리 예성이 돌잔치 올 때 이 호텔급에 맞게 준비해서 와줬으면 좋겠어. 이번에 내 강남 친구들이랑 지인들도 다 불러서 하객 수준이 좀 많이 높거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호텔급에 맞게 준비해서 오라뇨. 사실 저희가 어련히 알아서 할 일인데 형님께서 그렇게 눈치를 주시니 또 속이 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형님 앞에서 대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알겠다고 대화를 마무리해버렸어요. 그날 식사하는데 생각만 가득해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첫 조카 돌잔치라 안 갈 수도 없고 이래저래 마음이 많이 심란했어요. 자기야, 예성이 돌잔치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준비를 해서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형님 마음에는 안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집 첫 조카인데 어쩔 수 없지. 형수님이 조금 유난이신 것 같아도 너무 기쁘고 좋은 마음이어서 그런 걸로 생각하자.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어렵게 얻은 아이의 첫돌이니까 기쁘고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클지 어느 정도 형님의 마음에 공감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형님께 들었던 말 때문에 상한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곧 마음을 바꾸고자 했던 과거의 제 자신을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조카의 돌잔치에서 말이죠. 그날 저는 형님의 당부대로 호텔급에 맞게 준비를 해서 돌잔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찾아보니 돌잔치에 하객 의상을 대여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에게는 비싼 양복을 입히고 저는 팔자에도 없던 드레스를 빌려 입고 작은 명품 손가방까지 빌려서 단단히 준비하고 호텔로 갔습니다. 근데 호텔 앞에 차를 대고 내리는 순간 제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서, 미쳤어? 아, 지금 여길 이 차 타고 온 거야? 내가 제발 수준 좀 맞춰달라고 했지. 그런데 소나타를 타고 오면 어떡해? 제게 소리친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미쳤냐는 말을 연발하면서 제게 달려오시더군요. 저는 형님에게 와줘서 고맙다는 따뜻한 말은 못 듣더라도 욕은 안 먹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형님의 꾸중을 들으니 너무 얼떨떨하면서도 그동안 참아왔던 분이 욱하고 올라오더군요. 저는 적당히 없는 형님의 꾸중에 처음으로 말대꾸를 했습니다. 형님, 소나타가 뭐 어때서 그러세요? 호텔 안에 저랑 남편이 들어가지 차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럼 제가 뭐 차도 맞춰서 끌고 왔어야 했던 거예요? 아니, 누가 이런 호텔에 소나타 같은 차를 끌고 와? 동서 정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이전부터 동서 이런 쪽에 센스 없는 건 알았어도 오늘 같은 날에도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나 정말 쪽팔리니까 그냥 이대로 돌아가. 수준 맞춰달라고 해서 기껏 예쁜 드레스도 입고 비싼 명품 가방도 빌리고 남편도 힘들게 시간 내서 조카의 첫 돌잔치에 온 건데 형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의 그 말에 저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손발이 차가워지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저와 함께 있던 남편도 그때는 형님의 말에 화가 났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수님,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 소나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제게는 소중한 차예요. 오늘 예성이 돌잔치라 신경 많이 쓰신 거 알아도 저희도 최대한 요구사항에 맞춰 준비하고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섭섭하네요. 서방님만 섭섭한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너무 섭섭해요. 그렇게나 말씀드렸는데 차가 이게 뭐예요? 오늘 제 강남 친구들이랑 아는 사람 다 모였는데 예성이 삼촌이 이런 보잘것없는 차를 몬다는 소리가 나오게 해야겠냐고요. 남편의 얼굴도 화가 나서 굳어지고 저도 너무 화가 나니까 눈앞이 시뻘개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 다 한 거냐고 제가 소리치려고 하려던 그때 시부모님과 형님의 친정 부모님이 도착하셔서는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너희 둘 지금 싸우는 거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전 안에서 아직 준비할 게 남아서 먼저 들어가 볼 테니까 천천히 들어오세요. 두 집안 어른들 앞에서까지 큰 소리는 내지 못하시겠던지 형님은 화난 표정으로 입술을 앙다물고 그냥 휙 가버리시더군요.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저랑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거기서 시부모님께 형님이 방금까지 하셨던 말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나 남편을 욕하는 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전부 들으신 어른들께서는 하나같이 표정이 굳어지거나 어두워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아버지가 가장 어두워지셨죠. 예전에 남편이 말하길 소나타는 시아버지께서 아끼면서 타시던 차라 본인도 애착이 강하다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입구에서 내내 서 있을 순 없던지라 시아버지께서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지 않니? 이왕 이렇게 식구들이 모였는데 오늘 하루만 조금 더 참고 넘어갔으면 좋겠구나.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더 안 좋더군요. 저보다 더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형님과 조금 더 돈독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제게 형님과 똑같이 잘 대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셨거든요. 그게 정말 감사했는데 이런 좋은 날에 형님이 시부모님의 마음마저 상하게 하시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전 독한 마음을 품고 돌잔치 시작 시간에 맞춰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외부보다 더 휘황찬란하더군요. 제가 남편과 지정된 자리에 앉으니 형님이 저를 한번 째려보시더라고요. 저도 꿀릴 게 없어서 똑같이 째려봐주고 그 다음부터는 형님의 시선을 무시했습니다.
돌잔치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모든 차례가 다 지나고 돌잔치 퀴즈 이벤트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문득 거기서 뭐라도 하나 타가야 속이 시원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없을 정도로 열성적으로 참여했죠. 덕분에 딱 퀴즈 하나를 맞춰서 경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받은 경품이 차량용 방향제인 거예요. 그때 전 그 순간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형님의 저 오만한 콧대를 콱 눌러줄 기회가 없을 것 같더군요. 조용히 받을 마음이 없어진 저는 사회자가 경품을 받으러 나오라고 하자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 방향제를 받고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회자는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제게 마이크를 넘기더라고요. 저는 웃는 낯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좋은 경품을 제가 받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우리 차에 어울릴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차가 소나타여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슬쩍 형님 쪽을 바라보니 형님의 표정이 사나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죠. 제가 오늘 우리 처조카 돌을 축하해주러 올 때 소나타를 타고 왔더니 형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소나타가 쪽팔리시다고요. 시아버님이 아끼고 아끼시다 물려주신 거라 아주 잘 타고 다니는 차였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소나타 타면 쪽팔린 건가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는 형님께서 글쎄 그냥 그대로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돌아갔으면 이렇게 비싼 방향제도 못 받을 뻔했지 뭐예요. 이 비싼 방향제도 형님께서 늘 수준 높다고 말씀하시는 강남 어디 가게에서 준비하신 거겠죠? 소나타 타고 왔다고 돌아가란 소리 들었지만 그래도 역시 안 가길 잘했네요. 이왕 이렇게 받았으니 잘 쓸게요, 형님. 제가 최대한 얄밉게 말을 끝마치자마자 형님은 야 소리를 지르시면서 벌떡 일어나시더군요. 그 큰 소리에 조카는 울음을 터뜨렸고요. 저는 픽 웃어버리곤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었어요. 사회자는 마이크를 받고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버버 하더라고요. 형님을 보면서 웅성거리고요.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걸어가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자기야, 일어나. 나 여기 더 있으면 속 터질 것 같으니 얼른 집에 돌아가자.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전 거기서 시부모님이 뭐라 한 소리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그대로 나와서 차를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로 형님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핸드폰도 꺼버렸어요. 그리고 돌잔치 때문에 빼입은 옷이 아까워서 바로 집에 안 가고 남편과 같이 근처 레스토랑에서 근사하게 한 끼 잘 먹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느긋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옷 갈아입고 있는데 갑자기 쾅쾅 하면서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냐고 문을 여니 형님이 미친 사람처럼 남편을 밀치고 들어오더군요. 뒤에서는 아주버님이 형님을 잡고 말리려고 하고 있고 또 빼꼼히 보니 시부모님의 형님의 친정 부모님까지 다 오셨더라고요. 형님이 한성격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올 줄은 몰랐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으로 사람들을 보니 형님이 제게 소리치는 거예요. 야, 너 미쳤어? 내가 어떻게 준비한 돌잔치인데 감히 네가 내 아들 돌잔치를 망쳐? 너 때문에 지금 무슨 난리가 났는 줄이나 알아? 네가 지금 그렇게 개소리 짓거린 게 지금 영상으로 내 지인들 사이에 돌고 있다고. 넌 진짜 오늘 내가 가만 안 둬. 그렇게 말이 끝나는 순간 형님이 저한테 달려드셨고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 거예요. 불시에 공격당해서 놀랐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형님한테 쌓인 게 적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판사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고 확 밀쳐버리며 소리쳤습니다. 가만 안 두시면 어쩌실 건데요? 그럼 내 가족 무시당하는데 거기서 바보 천치처럼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형님이야말로 뭐 얼마나 대단하시고 맨날 강남 타령하시면서 절 무시하세요?
막말로 형님 고향이 강남이라 해도 지금은 강북에 사시는 거면서? 제가 그동안 쌓인 걸 속 시원히 쏟아냈더니 형님은 더 화가 나셨는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는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면서 다시 달려드셨어요. 달려드는 형님의 힘을 못 이기고 제가 뒤로 넘어지자 가까이 있던 아주버님과 시아버지가 달려오셔서 형님을 제게서 떼어내셨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렇지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짓이냐. 그리고 내 둘째 며느리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고작 차 하나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고. 첫째 네가 그런 아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주 실망이야. 아버님이 뭘 하신다고 그런 말 하세요? 첫 조카 돌잔치에 끝마쳐 와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 거예요? 어떻게 다들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동사한테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데. 형님은 울면서 소리치다가 몇 번 더 제게 달려들려고 악을 쓰셨어요. 하지만 아주버님과 남편이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아주머님과 남편에게 막힌 형님께서 분을 못 이겨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면서 우시더군요. 아주버님은 형님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저에게 사과하고 형님을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형님께 맞은 상처를 살펴보면서 속이 상했는지 고소한의 만에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친정 부모님께서도 맞고소한다 어쩐다 하시면서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부모님께는 좀 죄송했지만 저는 형님과 형님 친정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도 죄송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지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결국 시부모님께서 형님의 친정 부모님을 달래보고는 돌려보내셨습니다.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나서 저도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몰골이 좀 말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몸 상태 신경 쓸 상태가 아니었기는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좋은 날에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다. 오늘 첫째 며느리가 잘못하긴 했지. 내가 아까 첫째 며느리 말 듣고 속이 참 안 좋았는데 돌잔치에서 네가 한마디 하니 속이 시원하더구나.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속 좋게 웃음이 나더군요. 시아버지도 아끼던 차를 그렇게 무시당하고 기분이 좋지만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후 저는 형님과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남편이 아주버님께 전해 들은 말로는 형님 친구들이 형님에게 한 소리씩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렇게 주변 사람들 무시하더니 요즘도 그러고 살고 있었냐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무래도 형님의 강남 타령은 형님의 자부심이 아니라 그냥 못된 성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저희 딸 돌잔치라 모든 식구가 다 모이기로 했지만 형님은 아마 안 오실 것 같아요. 물론 오시더라도 겁나지는 않아요. 이제는 형님한테 맞춰드릴 저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사는 곳으로 차별 대우하는 사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고요. 저는 앞으로 형님과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 제 딸을 급으로 사람 차별하는 못된 인간으로 절대 키우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들이 하는 만큼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내 앞으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똑같이 고생할 만큼 하고 노력도 했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60대이고 제 나이대 여성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딱히 연애를 하거나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 그런 상황에 속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몇 번 만남을 이어가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고 갈수록 태산이더군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무척 고지식한 데다가 가부장적인 구석이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제가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밖에 나가는 것을 무척 싫어했답니다. 어쩌다가 여고 동창들을 좀 만나려고 하면 온갖 난리를 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좀 울컥했지만 예의상 물었는데 어찌나 화를 내는지. 당시 남편의 소리를 듣고 제 친구들까지 질려버렸더군요. 여자가 돼서 어디 밖을 돌아다니는 거야? 밖에서 벌어주는 돈 갖고 제대로 남편을 모셔야 할 것 아니야?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은 부랴부랴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과의 사이가 무난한 친구들 앞에서 저는 완연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가끔씩 통화만 하는 정도로 근황을 듣고 저는 거의 바깥 세상과 단절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남편이고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묵묵히 그렇게만 살고 있던 저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채찍을 던지는 듯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그때 강하게 결심을 해야 했던 걸까요? 당시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며칠을 알아누웠고 산송장처럼 지냈습니다. 길게 말할 것 없이 바로 말하자면 남편이 바람을 폈던 거예요. 매번 술을 먹고 밖으로 돌고 집에 와서도 몇 마디 대화도 없던 남편이었고 저도 애정 같은 건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여자를 밖에서 만나고 다닐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술이랑 손찌검은 참아도 바람은 못 참는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날 남편 옷에서 나온 여자 립스틱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어찌 보면 제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희 남편은 무척이나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거나 조금만 짧아진 옷을 입어도 불같이 화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옷주머니에서 새 립스틱도 아닌 누가 쓰고 흔적을 남기듯 아무렇게나 넣어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이것을 제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당신 이거 뭐야? 누구 거야?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정말 기가 차서 그대로 소리를 악 지르고 싶더군요. 아이 참, 알아서 뭐하게. 어디 여자가 남자가 하는 일 꼬치꼬치 캐물어? 남편이 정말 철저하게 저를 짓누르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 가득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정말 기가 막히고 암울해서 지금 또 떠올려봐도 분노에 치가 떨립니다. 술이 덜 깬 상태였던 남편은 옆에 있는 물건들을 저에게 다 집어던지면서 온갖 난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누가 보면 바람을 핀 사람이 저인 줄 알 것 같았습니다. 이성의 끈이 완전히 풀려버렸는데 그때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속을 삭혀야 했어요. 엄마, 아빠 또 싸워. 아들이 따라 나와서 이 절망적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려 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진전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몇 번이나 말을 꺼내보려고 했으나 남편은 틈을 주지 않았고 해외 출장을 간다면서 더 오래도록 집을 비우더군요. 당시 아들은 너무 어렸고 결국 모든 상황이 저만 참으면 되는 쪽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이를 먹어가고 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나 대학에 갔고 취업도 하게 되었어요. 나름 아들 때문에 저의 상처들을 덮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갈수록 아들은 저에게 짜증만 내더군요. 취업할 무렵 저에게 했던 말은 너무나 상처가 되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엄마, 나만 보지 말고 엄마도 좀 인생 살아. 부담스럽다고. 맨날 아빠한테 무시나 당하고 그게 뭐야? 어떻게 자식마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 살아온 건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엄마와 아들의 사이는 사춘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갈라진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고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렇게 제 아빠랑 똑같은 건지.
머리가 조금씩 크면서 제 말을 무시하고 문을 잠가버리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늘 같았어요. 엄마, 밥 줘. 엄마, 돈 줘. 이 두 마디 아니면 거의 말을 섞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저는 묵묵히 차려주고 군입 때부터 제댄 날도 울며 따라다녔고 첫 취업을 할 때에도 너무 기뻤어요. 아들 말처럼 제 인생의 낙이 자식 하나뿐이었기에 그게 실제로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했던 건지. 이제 와서 저에게 잘못 살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더군요. 다른 길을 생각해 볼 수 없도록 모든 게 남편의 틀 안에 가둬진 채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였을까요?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운 정, 고운 정 모두 갖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은 기억을 조금씩은 언저리에 갖고 있었어요. 그 덕에 이 나이껏 여전히 싸우면서도 산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저 미움, 분노, 환멸, 증오뿐이었습니다. 이전 사건 이후에도 남편은 몇 번이나 바람을 피워댔고 그걸 종용하는 제 입을 막기 위해 물건을 던지는 등 야만인 같은 행동을 일삼아대니 저는 더 물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참고 있는 제가 우스웠던지 툭하면 입버릇처럼 이혼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억울하면 이혼해. 당신 주제에 이혼이나 할 수 있겠어?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굴욕스런 표정으로 눈을 꽉 감고 저는 늘 방으로 들어갔고 울어대는 아들을 안고 그저 말없이 참기만 했습니다. 그때 품 안의 아들이 점점 자라서 머리가 커지고 이제는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면서 한심해하는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계속 울려 퍼지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러니까 아빠한테 무시당하고 살지. 왜 그렇게 살아? 한심하다, 한심해. 이 말이 자꾸 맴돌면서 저는 60 나이가 다 되어서 이 인생을 뒤집을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뿐 아니라 아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실정을 살다 보니까 화병에 우울증에 뭘 해도 화만 치밀어 올랐어요. 변변한 친구도 없고 상담할 사람도 없이 이렇게 나이만 들어버렸고 60년 넘는 인생을 살아보니 손에 남는 게 없더군요. 좀 더 빨리 찾아왔다면 뭔가 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더 늦추고 싶지 않았어요. 매번 남편의 부속품처럼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인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자유로워지고 싶더라고요. 사실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남편 입으로 들을 때에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제 어머니 세대나 친구들만 봐도 흔한 것이 아니었고 무조건 인내하고 참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다 내려놓고 저부터 남편에게 이혼을 공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본 뒤에 남편을 불렀고 제 결심을 말했습니다. 저도 무작정 알아본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얻을 수 있는지를 다 조사해 본 뒤였어요. 남편의 재산은 꽤 있는 편이었고 저도 몇십 년을 함께 살았고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명되기에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더군요. 그러니 남은 여생만은 제발 혼자 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털어놓은 말이었으나 남편은 아주 대차게 끊어버렸어요. 뭐라고? 이 여자가? 나이 욕심 먹어서 무슨 헛소리야? 노망 들었어? 이혼 같은 소리 안 해? 어휴, 참. 저도 그리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혼 노래를 불러대는 남편이 결단코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 이해되지 않더군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이혼해달라면서요. 나는 혼자 살 거예요. 웃기지 마. 나갈 거면 어디 나가봐. 그랬다간 돈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낼 테니까. 이미 의도를 전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편은 더 난폭해지면서 저를 괴롭히더군요. 어디 노망이 들어서 주제를 모르고 말이야. 나나 되니까 당신 같은 여자랑 살아주는 거야. 매번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 와중에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같은 동네 사는 지인이 소개해준 변호사 덕분이었어요. 여러모로 상담을 해보면서 저의 상황을 하소연하듯 털어놓을 수 있었고
법적으로 제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희망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산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몇십 년 저의 시간들이 인정되길 바랐고 그로 인해서 남편으로부터 간절히 탈출하고 싶었어요. 아들은 이때 분위기를 좀 눈치를 챘는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진짜 아빠랑 이혼하게? 그래. 엄마, 너네 아빠랑은 못 살겠다. 이렇게 답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사실 아들이 5살, 7살, 10살 이때마다 매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참아오면서 이 날에 이르게 된 거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더군요. 아들도 이제 사회의 구성원이 될 만큼 컸고 저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아들도 마음이 조금은 약해졌는지 눈물을 보이더군요.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엄마 편한 대로 해. 그 뒤로 서로 말하기도 거북한 이야기라 더 말을 꺼내진 않았고 저는 저대로 묵묵하게 남편의 비난들을 견뎌내면서 상담을 다니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저에게 일생에 2번 다시 없을 사건이 하나 찾아왔는데요. 제가 가끔씩 상담하러 다녔던 변호사 사무실에 잠깐 마주쳤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실을 오가면서 대기실에 같이 머무느라 얼굴은 눈에 익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어느 날 저에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실례지만 어떤 일로 오신 건가요? 보니까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긴 했는데 한창 저보다 연상인 남편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더 젊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무실 직원인 줄 알고 대답을 이어갔고 말을 나누다 보니 그분도 저와 같은 상담받으러 온 입장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말을 들었는데 뒤이어 나온 말에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군요. 사실 저는 이혼을 했고 모든 걸 정리하고 혼자 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딱 원하는 상황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니 현재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바라는 것을 손에 넣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 반면에 어쩌다가 이혼을 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더군요. 그런 저의 표정을 눈치챘는지 하나씩 말을 꺼내는 것이었어요. 아내가 매번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참다가 겨우 이혼했어요. 그 끝 마무리가 좀 골치 아파서 여기를 드나들게 되네요. 저와 비슷한 입장인데 이미 한 발자국 나간 상황이라 저도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말을 더 나눠보니 나이는 저보다 2살 위였고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살고 있더군요. 저도 뭔가에 홀린 듯 제 사정을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어느새 눈물까지 주르륵 흘러 순간 놀랐네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내가 지쳐있고 상처받았다는 것 같아서 무척 처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남자분이 저에게 한 행동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참 힘들게 사셨군요. 하면서 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었어요. 손수건도 아닌 맨손으로 닦아주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누가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생전 남편을 통해서는 이런 여자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정이 안 되더군요. 그러면서 또 말을 잇는데 그 말에 저의 일상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어요. 부인같이 아름다우신 분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셨다니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아쉽습니다. 저나 부인이나 짝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부인 같은 분을 두고 어떻게 남편분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라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았을 거예요. 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주는 남자의 말이라니. 게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듯한 고백과도 같은 말에 며칠간 혼란스러웠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그 사이 저한테 막말들을 퍼부어대는데도 어느 정도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내가 정말 결혼을 잘못하기는 했구나. 남자를 잘못 만나긴 했구나 하는 생각 쪽으로 방향이 점점 세워지더군요. 이혼에 대한 생각은 확고해졌고 변호사와의 상담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슬슬 탈출구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 제 앞에 나타난 우석 씨의 등장은 좀 새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남자라고는 남편밖에 알지 못했고 이 사람이 저에게 해주는 대접으로 인해 늘 제 자신을 확인했었어요. 그러니 늘 자신이 없고 가끔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몇 번 마주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우석 씨와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주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사이였지만 그 잠깐의 시간 중에도 정말 저를 엄청 배려해주고 아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보는 정도였지만 그날이 기다려지고 가끔은 좀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건지 불안한 감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이혼할 건데 혼자 정말 평생 늙기보다는 비로소 나를 생각해주는 한 사람과 알콩달콩 지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이렇게 곁에 마음 맞는 친구를 둬도 나쁠 건 없으니까요. 남편은 한창 이혼을 고집하던 제가 잠시 조용해서 그런지 다시 안심하고 밖으로 돌더군요. 그러는 사이 우석 씨와의 만남 횟수는 점점 많아졌고 어느 날 저도 예상은 했던 그럼에도 다소 충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던 순간이 찾아왔어요. 영미야, 나 이렇게 더 이상 만나는 게 힘드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로는 지내기 힘들어. 네가 남편과 아직도 살고 있는 게 견디기 힘들고. 우석 씨는 아주 어렵게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해왔고 매번 애끓는 감정을 참느라 매일이 고통스럽다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달리 저를 한 명의 여자로 봐주었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면서 애틋하게 저에게 감정을 전해왔습니다. 무척 마음이 흔들리고 60이 넘는 나이가 되어서 소녀처럼 마음이 떨리더군요. 마치 몸살을 앓듯 저도 이 감정으로 괴로워하다가 이혼의 고지가 멀지 않은 듯하여 결국 마음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이후로는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 듯한 시간들을 보내며 우석 씨와 외지로 데이트를 다녔는데요. 저를 생각하면서 꽃을 꺾어서 가져오고 어울릴 만한 옷들을 고르며 너무 기뻤다는 우석 씨와의 나날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갈수록 이렇게 많은 나이가 되어버린 저의 인생이 참 안타까웠어요. 남편이 더욱 밉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저를 낮은 목소리로 부르더군요. 꽤 심각한 표정이었고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 남편이 이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 줄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 주제에 바람을 피고 있었어? 제가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니라 이혼에 대한 대답인 줄 알았습니다. 장기간 서로 말도 안 하고 거의 별거를 하던 중이었고 전 제 요구만 던져놓은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제 앞에 뭔가를 집어던지는데 집어올려 보니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우석 씨가 가평이나 강릉 등 먼 곳으로 데이트를 다녀왔던 사진이더군요. 대체 이런 사진을 퍼뜨린 게 누군 건지 멍한 사이에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해. 해줄게. 하지만 당신은 바람을 폈어. 모든 책임은 당신한테 있는 거야. 저는 보기 민망한 사진들을 주워 올리던 와중에 너무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은요? 당신도 전에 바람 폈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껄껄 웃으면서 답하더군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당신 이혼한다고 요 근래 졸라대던 게 이 남자 때문이었구만. 다 필요 없고 이런 지저분한 여자는 내가 쫓아내고 싶어. 5천만 원 지금 이체해 줄 테니까 당장 나가. 그제서야 저는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장 바랐던 것을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방법으로 받게 된 것이었어요. 아무리 저도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쳐봐도 결혼 생활 중에 바람을 피웠으며 증거를 남겼다는 한 줄의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좀 더 인내하며 아무런 일 없이 얌전히 이혼을 기다렸다면 저는 남편의 저 수많은 재산 중 3분의 1이라도 가져갈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뒤늦게 밀려들었습니다. 돈 5천만 원을 들고 60세의 나이가 되어 쫓겨나와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단단히 뭔가에 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다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싶고 막연히 억울한 마음이 있었으나 남편은 이제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제 모든 짐을 다 떨궈내고 협박을 하더군요. 오늘 당장 나가서 합의 이혼 안 하면 그 5천만 원도 못 건질 줄 알아! 결국 저는 그 길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멍청이 서서 사인을 해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저를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터벅터벅 근처 조그만 모텔을 찾아서 묵다가 돈이 없어 지방까지 내려가 작은 원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풍파를 순식간에 겪고 난 뒤 시간이 좀 지났다는 것을 체감하고 이제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 우석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우석 씨의 전화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처음 만났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봐도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앞이 턱턱 막히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저는 1년이 다 돼가도록 지방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울면서 이를 갈며 살게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설거지 정도뿐이라 식당에 취직해서 겨우 주방 일을 하면서 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바쁘다고만 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정말 인생 무상이라고 느껴지더군요. 같이 일하는 식당의 주방 이모들도 곱게 생긴 사람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낮에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가서 열심히 바지락 손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무심결에 식당 홀 쪽을 힐끗 본 순간 너무 놀래서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손님 2명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둘 중 한 남자가 뭔가 낯이 익더라고요. 제가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혼자 살게 된 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원망하다가 그리워하기도 했었던 우석 씨였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얼른 고무장갑을 벗어던지고 당장 홀로 뛰쳐나갔습니다. 우석 씨, 나예요, 영미.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이글거리는 눈으로 멱살을 잡은 저를 보고 당황한 우석 씨의 눈을 보니 슬프게도 뭔가 낌새가 좋지 않았어요. 1년 전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눈이 아니었고 당황스럽고 곤란해서 빨리 도망가고 싶어 하던 표정이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리는 것일까요? 아니, 추잡하게 왜 이래요? 그 말로 합시다. 기억하던 말투가 아닌 너무나 차갑고 쌀쌀맞은 말투로 대꾸를 하는 우석 씨를 보니 이 사람도 우리 남편에게 호되게 당해서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발 놔달라며 진저리를 치던 우석 씨의 입에서 들었던 내용은 정말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말이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봐요, 영미 씨.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당신 아들한테 쫓아가라고요. 나도 억울한 사람이야. 자기 엄마 꼬셔서 바람으로 이혼시켜주면 2천만 원 준다고 했다고. 근데 1,000만 원만 주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게 어딨어? 자기가 나한테 부탁해놓고 외려 나를 상간남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자식을 어째 그리 키웠어? 구구절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왜 우리 아들이 튀어나오고 2천만 원은 무슨 말이며 상간남은 무슨 말인지. 결국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제 아들은 제가 이혼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는 것을 제 아빠에게 상담을 했더군요. 골치 아파하던 남편은 아들에게 제안을 했나 봅니다. 네 엄마가 조용히 나간다면 남은 재산 다 너한테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흘렸던 모양이에요. 아들은 그게 탐났나 봅니다. 자기 엄마가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알면서 우석 씨처럼 멀쩡하고 보기 좋은 중년의 남자를 데려다가 사주한 것이었어요. 차라리 남편이 한 일이라면 그 인간과 저는 남이니까 납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제 배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빠의 몇십억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서 엄마를 밀어내고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 내용은 얼마 전 아들이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서 밤새 비 맞아가며 기다리다가 확인해낸 사실입니다. 저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온 걸까요? 그냥 애가 어릴 때 그때 참지 않고 이혼이라도 해버렸다면 모든 굴욕을 감당하고 키워낸 자식한테 이런 꼴까지 당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대체 뭐란 말입니까?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일을 벌려놓고 엄마와의 연락은 끊어버린 아들을 이제는 제가 다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만 따라다니며 돈 줘, 밥 줘를 일삼던 남편과 아들은 정말 저에게 돈과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네, 이 비참한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숨이 붙어 있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견디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마다 굴곡은 다 있는 법인데 저는 비교적 잘 극복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고된 인생 안에는 늘 깜짝스런 상황이 숨어 있더군요. 그렇게 어느덧 60대가 되어버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은 70년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고 아버지가 많이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저희 남매들은 다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와중에도 5명이 되는 남매를 낳고 돌아가신 어머니로 인해 큰언니와 오빠들, 위에 언니까지 다들 바쁘고 여유 없이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들 사는 집이 저희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아주 드물게 여유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례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제 친구인데요. 친구 미자는 상냥하고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그 당시에 누가 봐도 길에서 눈에 띌 만큼 아주 미인인 친구였어요. 당시 저희 집은 저를 중학교까지 보내줄 형편이 안 되었지만 저는 무척 다니고 싶었는데요. 결국 큰오빠와 언니들이 그럼 어찌됐던 중학교까지만이라도 졸업하라며 다니게 해주었어요. 여러모로 녹록지 않았던 학교 생활에 짝꿍이 된 미자는 저에게 참으로 많은 의미를 선사해 주었어요. 당시 저희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파서 누워 계신 아버지 몫으로 죽이랑 김치 조금을 떠드리고 나머지 저희 5남매는 큰언니와 큰오빠부터 해서 막내인 저까지 갈수록 줄어드는 양의 밥 공기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에 늘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기싸움에 밀려 늘 간장 종지만한 밥만 조금 먹고 물로 배를 채우면서 학교에 왔었으니까요. 그때 다녔던 학교는 묘하게 형편 차이가 큰 애들이 많아서 비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가난에 대한 답답함, 분노 등이 조금씩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짝꿍이 되었던 미자는 그 시기에 애들치고 얼굴빛도 무척 좋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는지 체격도 나쁘지 않고 치아도 깨끗하고 참 인상이 좋았어요. 누구나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고 저도 내심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팍팍한 일상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영순아, 니는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좋노? 짝꿍이 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미자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건 것이었어요. 게다가 이런 질문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을 못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미자가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더군요. 내는 니가 좋다. 니랑 원래부터 짝꿍이 되고 싶었는기라. 이 말을 하고 난 뒤부터 미자는 매번 제 손을 잡아 끌고 운동장에 가서 놀자고도 하고 함께 교정을 걷고 선생님 심부름을 다니는 등 어느새 단짝처럼 다니게 되었어요. 저렇게 예쁜 아이가 내가 뭐가 마음에 들어서 친해지고 싶어 했을까 싶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의구심이 들었던 차에 이런 부분을 완전히 깨뜨려주는 일이 생겼는데요. 당시 저희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편애하기로 유명했고 저도 그런 흐름을 종종 느끼고 있던 터라 빨리 한 학년이 끝나길 바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이 가난하고 행색이 초라한 아이들만 호명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저도 있었어요.
이것들은 수업료도 제대로 안 내고 매번 내 속을 썩인단 말이야. 너희들은 이것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나?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가슴을 들이파는지 듣고 있기가 괴로웠고 또래 친구들 앞에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더라고요. 니네는 공장이나 나가서 돈이나 벌 것이지.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학교에 와갖고 패를 끼치노. 아휴. 정말 더 듣고 있기 힘들 정도로 다리가 떨리는데 갑자기 드르륵 소리가 나더군요. 찔끔찔끔 눈물을 흘리느라 무슨 상황인지 몰랐는데 옆눈으로 힐끔 보니 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었어요. 선생님은 황당하셨는지 바로 말하셨어요. 전미자, 니는 왜 일어난 기고? 앉아라. 선생님. 그 뒤를 이은 미자의 말에 저는 결국 참던 눈물이 속으로 터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너무 불편합니다. 애들도 다 울고 이게 뭡니까? 빨리 수업하시라 예. 당시 감히 이런 말을 선생님 앞에 늘어놓을 수 있는 애들은 아니 같은 학년 선생님도 없었을 거예요. 알기론 미자의 집이 엄청 부자이고 학교에 기부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늘상 선생님은 미자를 예뻐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 말에 선생님도 나름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썩 좋지 않더군요. 하고 얼굴이 한동안 구겨졌지만 아무래도 거부할 수 없는 뭔가가 있던 건지 다시 씩 웃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미자 말이 맞다. 선생님이 미안하다. 다들 앉아라. 다들 앉으면서 한숨을 폭 내쉬었고 저마다 미자를 한 번씩 쳐다보더군요. 저도 슬쩍 쳐다보았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꽉 잡는 것이었어요.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있다 아이가. 새학기가 시작되고 친하게 말을 걸어오던 미자가 좋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는데 이날의 일로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형제자매였던 언니 오빠들과도 서로 살아남기 바빠서 이런 살가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미자는 제가 학교를 중퇴하기까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3학년까지 다니다 집이 너무 어려워지고 아버지가 위독해지시다 보니 오빠와 언니들은 그만 다니고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당시 결정을 하기까지 너무 마음이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공장에는 제 또래 애들도 많이 와 있었고 일은 무척 고되었는데요. 가끔씩 학교 생각이 나서 그립던 차에 길에서 미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영순아, 니 잘 지냈나? 하면서 달려오는 미자는 교복이 달라진 것을 보니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간 것 같더군요.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장으로 빠지던 저의 후미진 시골에선 이렇게 학교 진학을 하는 애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왠지 제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주춤하게 되었어요. 절 보자마자 와락 껴앉는 미자에게 공장에서 묻어온 기름 냄새가 풍길까봐 온몸의 신경이 잔뜩 굳게 되더군요. 영순아, 내 니랑 또 하고 싶은 거 있다. 우리 집에 놀러 온나? 새삼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미자는 전혀 그런 기색 없이 바로 어제 만났던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러더니 중학교 때도 가끔 지나가면서 구경만 했던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고민만 하다가 저도 왠지 가보고 싶기도 했고 공장 일이 너무 지치고 집 분위기는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가보게 되었어요. 그때 문을 열고 저를 맞아준 미자의 손에 이끌려 들어갔던 곳은 집이 아니라 새로운 동네, 아니 나라가 펼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언니가 주워와서 읽었던 소설책에 나오는 부잣집들이 다 이런 것이구나 하고 눈으로 본 것 같았어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저와 미자가 먹을 간식을 챙겨주는데 생전 보지도 못했던 신기한 모양의 과일을 내오시고 떡이랑 케이크도 내주시더군요. 저희 집에서 당시 간식이라고는 오빠가 일하는 야채 가게에서 얻어온 감자와 한 쪽이 전부 상한 사과들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오남매가 허겁지겁 커다란 들솥에 삶아서 와구와구 먹었고 사과도 씻어서 껍질채 와삭 베어 먹던 때였는데요. 외국에서 사왔다고 하던 예쁜 과자들과
몇 명이서 먹어도 모자랄 것 같지 않은 떡에 주스에 이게 간식인지 밥인지 모를 만큼 내주시더라고요. 정말 가파르고 메말랐던 한창 사춘기 시절에 그나마 미자네 집에 가서 숨을 트이고 오는 시간들은 매우 꿀맛 같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기도 했는데 가족들은 이렇게 예쁘고 세련된 친구가 있었냐며 저마다 놀라더군요. 언니들도 간식을 챙겨오는 미자에게 미안했던지 자리를 조금이나마 내주고 같이 수다를 떨어주기도 했어요. 묘하게 그때마다 미자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내는 니네 집에 올 때가 제일 신난다. 물론 니랑 노는 게 제일 좋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축축하고 쓰러져가는 판잣집이 뭐가 좋다는 건지. 아마도 외동딸이라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언니들은 말하더군요. 미자는 참 세심한 성격이어서 제가 학교에 못 가는 상황을 신경 써주었고 제 앞에서는 고등학교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가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면 늘상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다를 거 없다. 중학교랑 똑같지 뭐. 그보다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 하면서 화제를 얼른 바꿔주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미자랑 시간을 보내며 재밌게 놀다가 저에게 아주 큰 아픔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준 미자 덕에 저는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는데요. 태어나면서 그 당시까지 죽음의 정도 느껴본 적이 없고 맨날 옆에 누워서 죽을 먹으며 목숨을 연명하던 아버지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매번 아프고 이러다 죽겠다 소리를 달고 사는 아버지였고 말 한 번 제대로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이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든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라도 늘 곁에 어른이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었고 우리 남매는 엄마도 없이 아픈 아버지의 그늘이라도 빌려 어찌어찌 살아왔나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움직이지 않는 아버지를 제가 먼저 발견했고 그 말을 언니 오빠들에게 전하면서 토할 것 같은 감정이 밀려와 그만 마당으로 뛰쳐나가 몇 번이나 구역질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 간식을 들고 찾아왔던 미자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웃집 어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는 걸 보며 우리는 장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자가 같이 손을 걷어붙이고 나타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하루 벌어 겨우 연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건 무척 사치로 느껴졌지만 그때 미자가 한 말이 너무 강하게 와닿아서 다들 크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는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너무 어려서 이런 것도 못 봤다. 니 나중에 후회할 기라.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그렇다고 미워한 것도 아니었지만 왠지 미자의 말은 힘이 있었고 정말 그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근처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장례 내내 제 곁에 있어주면서 치레를 다 해주었던 미자 덕분에 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저에게 미자는 울어도 된다며 몇 번이나 구석으로 저를 달래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울 때 못 울면 나중에 그게 병이 되더라. 울어라. 그렇게 엉엉 울며 속을 달랬고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얼마 후에 다시 저의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잠깐 시간이 날 때마다 미자와 동네 물길을 따라서 걷곤 했는데요. 나름 저와 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된 미자는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꺼내놓았습니다.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제대로 눈을 마주볼 수가 없어서 연신 미자 뒤에 있던 소나무만 쳐다보았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영순아, 내는 네가 부럽다. 그래도 너 그 친아빠랑 계속 살아왔고 언니 오빠들도 있지 않나? 얼핏 저희 아버지 장례 때 느끼기로 미자가 지금 함께 사는 아버지가 새아버지라는 것은 눈치를 챘었어요.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뒤이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당이 안 되어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아빠, 아니 그 남자 아빠도 아니다. 나는 그 아저씨가 너무 무섭다. 니라면 어떻게 할 것 같노? 제가 느꼈던 미자의 새아버지는 무척 온화한 분이었고 제가 놀러 갔을 때마다 방을 들여다보며 인사를 해주던 분이었어요. 뭐가 무섭다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한참이나 말을 고르다 꺼낸 미자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같이 산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미자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미자의 엄마가 알지 못하도록 협박을 해대는 바람에 어디에도 말을 못하다가 겨우 저에게 말을 해보는 거라고 하는데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 외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말하다 멈추고 몇 번이나 울음을 삼키는 미자의 표정을 보며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며 무척 괴로운 상태라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그저 그렇게 달래주기만 했고 괴로워 우는 미자가 너무 안쓰러워 저 역시 안고 달래주었는데요. 딱히 어디에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 자신부터가 너무 납득이 가지 않아 아무 데에도 말할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 있는 미자가 가여워 무척 괴로웠어요. 저 역시 미자에게 굳이 화제를 꺼내진 않았고 먼저 말하기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 집에 놀러왔고 마음을 저에게 털어낸 미자는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당시 미자는 다른 공부를 준비하겠다고 슬슬 진로 이야기를 했고 저도 공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라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어요. 자주 들르던 미자도 조금씩 뜸하게 왔고 저도 도시로 나가려고 많은 것을 알아보며 서로 조금 바빠졌는데요. 얼마간 연락을 못하고 저는 저대로 오빠들을 따라다니며 일을 찾아다니던 중 왠지 모르게 동네에 뭔가 소문이 도는 듯 했어요. 이상하게 요 근래 말 많은 아줌마들이 자꾸 무리지어 말을 하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 않더라고요. 수군대는 아주머니들 목소리에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봤는데 가까이서 들려온 소리를 선명하게 듣고 저는 완전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겨우 일어나 아주머니들을 붙잡고 흔들며 다시 되물었습니다. 아유, 진짜라니까 왜 그래? 아유, 이거 좀 놓으라고. 미자 죽은 거 맞대잖아. 그 집 일하는 아줌마한테 들은 거야. 얼마 얼굴을 못 본 것뿐인데 미자가 그 사이 어디에 간 것도 아니고 죽었다뇨. 도저히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믿을 수가 없어 그 길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워낙 안쪽이 깊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묘하게 사람 기척도 없어 어둡게 느껴지더군요. 예전과 다르게 더 차갑고 쎄하게 느껴지는 것이 내가 아는 사람이 머무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인가 싶은 차가움도 체감하게 되었어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매번 제가 미자에게 가거나 미자가 우리에게 오는 식으로 만나왔는데 하다못해 그 성대한 집에서 장례라도 치렀다면 찾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좋지 않은 연유로 끝나게 된 것이었는지 미자네 가족이 이사 갔다는 소문이 재빠르게 들리더군요. 어쩌면 저에게 이렇게 슬픈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건지. 아버지를 보내고 힘들어했던 저를 미자가 위로해 주었고 그런 미자 역시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갑자기 떠나보내게 되다니요. 20살 남짓 되던 저에게 실로 견디기 힘든 이별을 2번이나 겪게 된 것이었어요. 부모님과의 이별, 사춘기 시기를 제대로 지탱해 주었던 친구의 죽음을 연달아 겪으면서 저는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 안에서 밖으로 나와 무뎌지기 위해 얼마나 피맺힌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심한 열병을 겪었던 것 같아요. 밥도 먹지 못하고 계속 슬픔에 뒤싸여 며칠을 앓아누웠고 언니들은 심각하게 제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영순이도 가는 거 아니냐는 작은 언니의 말에 큰언니가 등짝을 때리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던 뒷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저는 절실하게 알았고 삶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러고 있다간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았는지 큰오빠가 저를 데리고 이 상처가 심히 녹아있는 동네로부터 나가게 해주더군요. 서울에 자그마한 직장을 받은 오빠를 따라서 처음으로 낯선 곳에 발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말단 격리일부터 다 배워가면서 정말 악착같이 일을 배웠고 돈 쓰는 게 무서웠던 저는 저금을 하면서 20대 역시 여유 없이 살아갔어요. 당시 은행 금리가 상당히 높았던 터라 그저 돈을 은행에 넣기만 했던 저는 찬찬히 늘어가는 재산을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작은 집을 샀다가 세를 주며 늘려가면서 겨우 저 혼자만의 생활에도 여유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렇게 저는 20대 후반에 소개를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내심 마음 안에 많은 결핍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던한 성격의 남편을 만나서 그럭저럭 가정을 꾸려나갔는데요. 이쯤에 서울로 언니들과 오빠들도 다 올라와서 조금씩 정착을 하게 되었고 저도 그 사이 아이를 낳아 엄마 역할을 잘해주고 싶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늘상 그야말로 일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날부터 공장에 들어가고 또 격리 일을 배워 회사를 다니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제 자식은 공부를 시키고 싶어 대학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나름의 보람이 있었는지 아들이 드디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비행기라고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아들과 남편의 권유로 첫 제주도 여행을 가보게 된 것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제주도 땅을 밟게 되었고 남편과 아들이 짜온 스케줄대로 함께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이 나이가 되어서 누려보는 여유란 참 신선하게 느껴지더군요. 60대가 되어서야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참 안타깝지만 나름 그간 직장 생활을 꾸준히 했고 이제서야 은퇴를 하게 되었으니 시원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기분을 안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때 제주도 여행에서 온몸을 뒤흔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남편이 걱정할 정도로 얼얼한 상황이었고 저도 몇 시간은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전날 더부룩하게 먹은 게 좀 불편해서 점심은 회를 먹자고 시장으로 나가봤어요. 그렇게 남편이랑 싱싱한 횟감을 구경하던 중 한 가게에 멈춰서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 지역 아주머니들 사투리가 유난히 귀에 익어서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계속 들리는 말에 묘하게 신경이 쓰이던 중 횟감을 고르며 얼마냐고 말을 걸게 되었어요. 아, 그게 말입니까? 이리 와보이소.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봐주려는 아줌마의 대답이 뭔가 정겹게 느껴지고 고향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같은 어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줌마 말 들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네요. 내랑 비슷한 또래 같구만. 그랬더니 아줌마가 반가웠는지 저를 보고 씩 웃더니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혹시 몰라 저도 동창인가 싶어 반갑게 대답을 했는데 이상하게 아줌마가 큰 눈으로 제 얼굴을 구석구석 살피더군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눈만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와 그래요. 니 영순이가.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길래 저도 순간 놀랐어요. 확실히 저를 아는 것 같기에 자세히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왠지 완연히 낯선 얼굴은 아닌 듯해서 저도 자꾸 쳐다보게 되더군요. 이 크게 쌍꺼풀진 눈을 내가 어디서 보았더라? 하고 뭔가 예감이 이상해서 정면으로 눈을 마주보는데 순간 제 귀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미자다 미자. 영순이니 내 기억하나? 눈이 벌떡 뜨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얼굴을 봤습니다. 미자라뇨. 미자는 죽었고 이미 어린 날 기억으로 힘겹게 묻어두었습니다. 제 남편에게도 아주 예전에 얼핏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만큼 당연히 제 생각 속 미자는 죽은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아유, 어떡하노. 내 미자다, 영순아. 그 큰 시장에서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에 사람들은 오며 가며 다 우리를 봤고
저 역시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따로 둘이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서 말을 들어보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지만 이때 만난 사람은 실제로 제가 아는 미자가 맞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니 구석구석 다 하나같이 맞아떨어지더군요. 어버버하게 서 있는 저에게 미자는 몇십 년도 지난 그때의 사정을 다 털어놓았어요. 당시 자신을 육체적으로 괴롭히던 새아빠와 그걸 모르는 엄마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몇 번이나 죽을 결심을 했더랍니다. 그러다가 정말 각오를 하고 새아빠에게 나가겠다고 알렸고 놔주지 않으려고 하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나름 유명인사였던 미자의 새아빠는 겁이 났는지 입을 막는 조건으로 돈을 챙겨서 내보냈더군요. 지나보면 그렇게 살아서 도망온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 몇 번이나 새아빠가 자기를 다시 찾아다녔다면서요. 들을수록 너무 괴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살피고 아껴주었던 친구에게 이런 힘든 생활들이 있었다니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뒤로 미자는 10수년이 지나 저를 만나기 위해 고향에 잠깐 들어와 봤지만 이미 떠난 지 오래되어 버린 우리 남매들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다고 해요. 그렇게 저를 만나고 싶었다는 말에 같은 마음이었던지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이요. 매번 제 가슴 속에 아버지 다음으로 미자는 늘 막연하게 꺼내기 힘든 그리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들도 옛날 얘기를 하다가 가끔 미자 화제가 나오면 서로 조심할 정도로 저에게 상처였는데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지금도 솔직히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 애틋한 미자를 만나니 제 인생을 살면서 얽히고 설키는 듯 느껴왔던 모든 것들이 조금은 차분하게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날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고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오래 머무르진 못했지만 이제 자주 들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린 날부터 매번 쫓기듯 조금의 숨도 쉴 틈 없이 살아왔고 이제 은퇴를 한 후에 내심 허무한 감이 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미자를 만나게 된 걸까요? 오래도록 저를 올가매왔던 아픔은 늘 굳게 닫힌 문이었는데 거기에 나갈 문이 있었고 이렇게 열리는 날도 있다니 아직도 신기하게 느껴집니다.